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 세션에서는 핵상과 육상의 지속가능 발전의 조화를 위한 기회, 항만이라는 주제로 인천항만공사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액과의 김현정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사회 글로벌 지속 가능 포럼 Featured and Scientific Session 9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현정입니다. 저희 세션은 연세대학교와 인천항만공사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육지와 해양에서의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장으로서의 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양과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국제 규범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한다는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4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해양하면 왠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해양은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넓은 공간이고 블루 이코노미가 실현되는 곳이자 우리 인류의 삶과 그리고 생태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실제로 UN SDG 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3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양 자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해양은 온실가스의 주요한 흡수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해양과 해양 생물은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14,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세대학교와 인천항만공사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14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세션을 기획하였습니다. 항구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해양을 잇는 공간으로 육지의 지속가능 발전과 해양의 지속가능 발전을 조화롭게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항구가 그리고 여러 항구가 함께 모여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실 세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저희 세션에 모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들은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약 20분간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부사장님이십니다. 김 부사장님께서는 2021년 6월부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분 부사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에서 물류경영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국국제상학회 부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종길 부사장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 인천항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종길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항만공사 김종길입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또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 또 인천항의 미세먼지와 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드린 순서는 저희 인천항만공사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 미세 플라스틱 저감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항만공사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희 항만공사는 2005년도 7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맨 먼저 생긴 데는 부산항만공사가 생겼습니다. 2004년도에 생겼고 그 이후에 울산항만공사,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4개의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부두 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배후단지를 건설한다든지 또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또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항만을 관리하고 항만을 운영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있는 인천은 수도권의 최대 관문항으로서의 많은 물자를 나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중심이 되고자 많은 활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인천항을 소개하자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아마 그림에서 보이는 내항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아마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조건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항구를 오픈하는 것과 또 남한 쪽에 항만을 오픈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인천 쪽에 하나 하고 북한의 원산항, 그게 강화도 조약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하고 그 개발을 해서 1883년도에 인천항이 이제 개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항이 됐다는 것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 내항으로만 이렇게 중심으로 있다가 저희가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이 급성장하면서 남항, 북항을 건설하게 됐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운회사들도 요즘에 물류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인천 신항, 송도 국제도시 남단에 인천 신항을 2015년도에 지금 오픈했고 차례대로 지금 오픈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천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연구를 저는 뭐 이쪽에 환경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대기 오염 물질을 분리할 때 입자상으로도 분리하고 또 기체상으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저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이렇게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선박이 이제 항만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선사가 이제 올라가고 그 예선 터그보트라고 하는 예선이 항만에 이제 부두에 접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그 터미널 야드에 이제 하역을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를 통과해서 운송하고 최종 목적지 배후단지 또는 공장으로 가는 일련의 절차를 이게 물류가 이렇게 흐름이 됩니다. 이 그림은 지금 수입하는 절차의 그림이었고요. 반대로 하면 수출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항만 쪽에 접안하는 것까지의 구역을 해상활동, 또 하역 작업부터 운송하는 데까지는 지상활동. 그래서 항만의 주요 그 미세먼지에 대한 그 배출 원인을 보면 선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역 장비, 또 차량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 활동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숫자에 약간 차이는 있으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상 오염이 거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들, 뭐 삭스, 낙스,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상활동 중에서는 하역 장비, 하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차량으로 화물차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오염 원별로 선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육상 전원 공급 장치라든지 뭐 선박 조성 운항 프로그램이라든지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노후 차량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또 노후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든지 하역 장비에 대해서는 친환경화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박, 차량, 하역 장비,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발생 원인별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ECA 해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고시를 통해 가지고 바다 쪽에 배출 규제 해역이라고 이렇게 쭉 그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들어오는 거는 황유람이 다른 바다에서는 0.5% 이하로 되는데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0.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박 연료를 저유황유로 쓰거나 또는 저유황유를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스크러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배에다가 그런 장비를 부착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얼마 전에 화물차에 그 요소수 사태가 작년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경유 차량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요소수를 넣어서 환경 오염을 저감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저유황유를 쓰거나 또는 스크러버란 장치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황함유량을 줄이는 그런 거를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습니다. 항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해상에서는 뭐 17노트, 18노트, 20노트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나가지만 일정 부분 들어왔을 때는 최고 속도를 항만 내에서는 14노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4노트가 넘어게 되면 이제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항내에 들어왔을 때는 더 조속을 해라 라고 해서 뭐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는 세미 컨테이너는 10노트, LNG 운반선은 10노트, 컨테이너는 12노트,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이렇게 해서 14노트가 기준인데 그거보다 더 감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배에 입항하게 되면 입출항료가 선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 30%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육상 전원 공급 시설이라고 있는데 선박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그 선박은 벙커시유나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면 거기서 삭스, 낙스,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선박에 들어오면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코드 잭이 있습니다. 배에. 그러면 육상에서 전박하는 동안 벙커슈를 떼지 말고 여기서 전기로 해서 전기로 정박하는 동안 발전기를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삭스 낙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희가 이거는 요 선박은 저희 항만공사가 직접적으로 발주를 해서 했던 선박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배가 일정 부분 들어가면 배는 이제 동력을 끄게 되고 예선 마력의 힘으로 해서 배가 접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이제 그 마력이 발생이 되면서 삭스, 낙스, 이산화탄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LNG를 연료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질소산화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92%, 황산화물은 100% 저감이 되고요. 뭐 분진도 99%, 이산화탄소는 20% 저감이 되는 그 LNG를 연료를 하는 거를 작년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LNG 홍보선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발달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홍보선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량 부분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화물차들은 경유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은 요소수 뭐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터미널 내에서는 YT라고 해서 야드 트랙터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16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차량들은 요소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차량들은 요소수를 넣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차량들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노후 차량 관련해서는 DPF라든지 아예 또 저희가 항만에 경유 차량이 2005년도 12월 말일까지 이전에 2005년 말 이전에 만들어진 화물차는 항만 내 출입을 아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역 장비 아까 얘기했던 야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DPF 저감 장치를 작년에 상당 부분 했고요. 올해 이제 7대만 하게 되면 인천항에 있는 모든 야드 트랙터는 DPF를 다 절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전국에 있는 항만 하역 장비 저공해 전환율이 전국 항만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걸로 저희가 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고농도 미세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계절 관리제를 환경부에서 갑자기 이제 문자 오고 뭐 미세먼지 많다 그런 문자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매년 12월부터 3월 달까지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 관리제가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할 때 선박이나 차량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드리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황사바람이 그때 연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실내 공기질인데요. 저희 항만에서는 이제 서해 섬에 가는 뭐 선박들이 있고, 또 제주도, 물론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연안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또 국제여기 터미널은 뭐냐면 인천항에는 중국의 10개 도시에 오고 가는 카페리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 터미널이 있고, 또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크루즈 터미널도 있습니다. 이런 터미널 내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항 저감 활동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해양 유입 미세먼지 플라스틱의 96.3%가 육상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은 1차 미세물 플라스틱,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1차라는 건 그냥 생산할 당시에 제조된 그런 플라스틱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선박 코팅에서 벗겨지는 그런 플라스틱이 한 3.7%, 대부분은 뭐 세탁물이라든지 타이머라든지 도시먼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일단 해양 환경 정화의 날은 계속적으로 매월 저희가 정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산에서는 하다못해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그런 걸 원료로 해서 컵을 도용하고 있고요. 밑에 부분 이제 서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다, 그 씨,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미라클 이렇게 해서 친환경 브랜드 서클로 해가지고 저희가 각종 홍보 활동들을 지금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저희 회사에 R&D 부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들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방충제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방충제는 뭐냐면 배가 선박이 이제 접안할 때 그냥 쇳덩어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암벽에 부딪히면 이게 막 스크래치가 나거나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고무 제품으로 만든 아주 딱딱하지는 않지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접안 시설에다 만들어 옵니다. 그게 이제 방충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생산해서 그냥 해서 소각하거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그 탄소 섬유를 다시 탈착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는 작년에 특허 출원까지 했고요. 도로 포장 보강제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보강제도 해양 폐기물을 이용해서 신소재 탄소 섬유랑 융합해 가지고 저희가 자원순환 도로 포장 보강제도 개발해서 실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 내 모든 도로들은 이렇게 자원순환 도로 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좀 했는데 좀 발표에 좀 뭐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얘기를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좋고요. 이따가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박, 화물 차량, 하역 장비 이용 시 그리고 해상과 지상 활동 모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항만 최초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였다는 점도 알게 되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서클과 같이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과 같은 여러 활동을 같이 또 전개하신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미국 워싱턴 대학 정치학 박사로 국제관계, 환경에너지 정치, 시민사회 정치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 우주청 우리들의 주민청원 대표이사이시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 교수이십니다. 오늘 이태동 교수님께서는 학자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항구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항구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제 연구 분야가 도시와 그 국가의 기후, 에너지 정치와 정책을 비교 정치와 국제 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나눌 내용은 항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항구라는 곳은 모든 물류들이 국경을 넘어서 통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항구들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어떤 네트워크냐면 이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항구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Environmental Shipping Index, Ship Index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한 Onshore Power Supply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항구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길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도 있지만 좀 더 추상적으로 이 한 포트의 한 항구의 그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구라는 것은 그 인터내셔널 허브입니다. 국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허브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류가 그리고 자원이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의 이 항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세 가지 필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은 결국은 포트에서 물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투자한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항구에서 고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고용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패실리티들을 그 회사들에 제공하는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항구라는 것도 결국은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요. 그 이해관계자들마다 상당히 또 다른 가치와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그런 이익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항구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환경 분야는 결국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 가운데 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질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오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하는가도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구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세 가지 필라,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그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하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특히 봤을 때 그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관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항구는 결국은 다른 곳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그 환경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다른 항구들과도 이 관리의 그런 주제라든지 여러 타겟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김종길 부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항구 내부로 들어왔을 때의 환경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그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항구에서 어떻게 보증을 할 것인가, 담보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지역 사회에서 본다면 미세먼지라든지 넉스나 삭스 같은 대기질 그리고 해양 오염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지구적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 문제에 항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프랙티스들을 바꾸고 운영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들을 다양하게 바꾸고 또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항구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의 항구들과 서로 코디네이트하면서 네트워크들을 만들어가면서 과연 우리 항구가 잘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또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월드 포트 클라이밋 이니셔티브 같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항구들의 전 세계의 항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항구들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특히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네트워크에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클레이라는 곳에 에코포트라는 것도 있고요. 또 월드포트 클라이밋 디클러레이션이라는 데서 하는 클라이밋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것은요. 이 월드포트 클라이밋 이니셔티브에 대한 것이고 여기서 하는 이제 선언들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누가 하라고 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항구 스스로가 이런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그것들을 다른 항구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와 시티가 같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들을 만드는데요. 요 월드 포트 클라이밋 디클러레이션 같은 경우는 로테르담이라는 네덜란드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클라이밋 미티게이션을 하는 걸로 50% 정도를 줄이겠다 2030년까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로테르담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항구에서도 했을 때 결국은 기후 변화 저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지만 포트도 아까 환경 부분만을 신경 쓸 수 없습니다. 환경 부분은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또 그 경쟁력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C40라는 도시들의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네트워크와 함께 그 다양한 항구들이 참여해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미세먼지는 아까 그 인천 항만공사의 예를 들으셨듯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항구 주변에 사는데 계속 그 공기질이 안 좋다. 그래서 보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항구 근처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은 주로 이제 지역적인 그런 그리고 이제 대기질과 관련돼서 지역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그 CO2 에미션을 줄이는 것이 이 주요한 목표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 어디서부터 줄이냐? 이제 배에서 줄이고 또 포트 오퍼레 아까 그 예를 보셨듯이 항구의 운영에서
또 줄이고 또 인랜드 shipping에서도 줄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아까 뭐 저황 그런 연료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탈황 설비를 설치한다라든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되게 중요한 것들이 투명하게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항구에서 쇼핑 컴퍼니들, 뭐 해운사라든지, 그리고 터미널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또 이런 연료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로지스틱을 제공하는 사람들,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환경 NGO들, 이런 분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의 항구뿐만 아니라 다른 항구의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빗 보겔이란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이펙트가 뭐냐? 캘리포니아 주가 다양한 환경 정책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주 단위에서 상당히 올립니다. 자동차 그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그러면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이 자동차 산업의 또 소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캘리포니아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 기준이란 것들은 다른 어떤 뭐 미국 연방의 기준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캘리포니아 이펙트라고 불렀는데요. 즉 이것이 얘기하는 걸 뭐냐면 결국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가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의 항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MP라고 불리는 이 육상 전원 공급 시설을 한 곳에서 한다. 그러면 그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이 벙커스유를 떼는 큰 배가 접안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전기 시설을 배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저반 항구에서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배들을 더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다른 항구에서도 그것들을 만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규제와 같이 간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 배나 아니면 항구에 그런 AMP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배를 가진 그 쉽 오너, 오퍼레이터 다 그것들에 조응을 해야 되고요. 또 항구들도 다 그 규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다 바꾸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크 하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전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미세먼지 관리였다면 이제는 지구적인 기후변화, CO2 에미션, 그리고 해양 오염물질, 뭐 아까 방금 보셨던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걸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이 항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런 네트워크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이 Environmental Ship Index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투명하게 얼마만큼 잘 이 항구와 배들이 이런 규제를 잘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에어폴루턴트, 뭐 넉스나 삭스 같은, 그리고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게 CO2 에미션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에미션 IMO 같은 데서 에미션 스탠다드보다 훨씬 높게 했을 때 결국 투명하게 이것들을 공표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볼 수 있고 또 각각의 항구에서의 레귤레이션에 맞는가 어느 정도 수능을 하는가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개 정도의 등록된 배 중에서 이 한 7,000개 정도, 6,900개 정도의 배들이 이런 ESI라는 그 인덱스를 잘 리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온쇼어 파워 서플라이 혹은 뭐 육상 전원 공급 시설인데요. 뭐 큰 배들, 뭐 다양한 배들이 있지만 요즘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정박을 해 있을 때도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크루즈에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벙커 CU, 선박 내에 있는 벙커 CU를 계속 뗀다면은 크루즈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항구에서 일하는 분들, 항구 주변에 사는 분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 전원 공급 시설을 만들어야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A라는 지점에는 육상 전원 공급 시스템이 있어요. A라는 항구에. B라는 항구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B라는 항구에는 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적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항구 하나하나가 이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게 그냥 항구 하나가 아니라 다 네트워크가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SL Participating Port를 보면은 뭐 많은 그런 국가와 많은 항구들이 여기 조인을 해 있고요. 여기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에서도 이제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EU의 국가들이나 북미 국가들도 상당히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에 들을 롱비치의 포트 어서리티 같은 경우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와 관련된 이런 프랙티스에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포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이 경제적인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국가와 국가, 그리고 또 기업과 기업을 국경을 넘어서 연결시켜준다는 그 역할. 그래서 물류를 통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받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실 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이렇게 시와의 이런 다양한 협력 관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트 혼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다른 항구에서는 항만공사라든지 포트 어서리티에서는 어떤 식의 규제들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잘 공유해야지 이제 물류에 있어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포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속에 있기 때문에 과연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잘 하고 있는 게 뭔가, 러닝과 또 확산, 그러니까 학습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항만공사의 그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것들, 다른 항구에서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미세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것들을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항구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좀 치고 나가면서 좀 리딩하는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항구에서 받아들여지면은 그런 프랙티스들이 디퓨즈가 되거든요. 확산이 되거든요. 그런 중심의 한국의 항만들이 좀 앞장서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항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속에 있다. 네트워크 속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네트워크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물론 뭐 원래의 기능을 잘 하는 거, 그렇죠? 물동량이 잘 오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서 잘 왔다 갔다 해서 문제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중에 생겨나는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잘 고려해서 했을 때 이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고 결국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항구의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지역사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대기질 개선, 해양 환경 오염 방지 등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또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 중에서 특히 항구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항구와 도시가 서로 연계해서 코디네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인상 깊었고요. 또 한 항구의 경험이 다른 항구와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캘리포니아 효과가 포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노엘 하세가바 미국 롱비치 항만청 부이사님이십니다. 하세가바 박사님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라번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롱비치 항만청 부이사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하세가바 부이사님께서는 오늘 실무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항구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세가바 부이사님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엘 하세가와입니다. 현재 미국 서해안에 위치한 롱비치 항의 부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명한 글로벌 리더분들과 저명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본 세션을 진행할 때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포럼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GIF 2022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롱비치 항해 경험과 또 관찰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육지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항구에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발표의 초점은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롱비치 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비치 항은 미국 서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북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가장 트래픽 양이 높은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매년 2천억 달러 이상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과 함께 이 복합단지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분주한 항구이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 수입의 40%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새로운 화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롱비치 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900만 TEU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한 해였죠. 그러나 2022년 중반이 되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성장을 이루고 역사적 급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화물 급증으로 인해서 2021년에는 또다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복합단지에는 사상 최초로 2천만 TEU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롱비치의 경우 940만 TEU는 매년 약 16%씩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은 15% 증가하고 수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월별 화물량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컨테이너 물동량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고 이것은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만 활동은 지역 경제, 주 경제, 또 국가 경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류의 이동이야말로 움직이는 경제를 의미하며 항만 활동은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매년 3,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또한 경제 가치는 5조 달러 이상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경제의 25%에 해당이 되며 세수는 37억 8천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중에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PPE와 의료용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었고 또한 6개월 이내에 2만 7천 개 이상의 테스트를 수행하는 코로나 테스트를 하는
현장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 검사장을 다시 한번 재개하면서 모든 그 지역의 직원들이 실제로 부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원들에 대한 접종을 10,000명 이상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세계 해운 업계가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도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수입 수요와 강화된 수용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해결책 중에 하나는 130에이커의 빈 땅을 임시 컨테이너 보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양 터미널 운영자와 공급망 이해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었고 터미널에서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남가주 해안에는 기록적인 수의 배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만 개의 컨테이너 유닛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처리량을 새로운 터미널 건설을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 이 새로운 터미널은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터미널로 꼽히고 있습니다. 롱비치 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기 동력 제로 배출 크레인을 포함을 한 화물 처리 장비가 가장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연간 350만 에이커의 면적을 가진 이 터미널에서 북미에서는 6번째로 큰 항구가 되었습니다. 이 터미널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저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롱비치 항은 세계 최초의 녹색 항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임원들은 2005년에 획기적인 녹색 항구 정책을 채택했고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녹색 항구 정책의 핵심 요인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유해 환경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을 환경 보호의 선두주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환경적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를 참여시키고 또 교육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은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양 생태계와 해양 서식지를 보호, 유지,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만 활동으로 인한 유해 공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롱비치에 있는 수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양과 관련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익한 재사용과 오염된 토양과 퇴적물을 제거, 처리, 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항만의 설계, 시공, 운영에 있어서 또한 관리 업무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는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또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항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말씀드리고 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녹색 항만 정책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은 개선 사항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 이래로 이미 디젤 미세먼지의 88%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2023년 목표인 77%를 넘어서게 되었고 2023년 갖고 있었던 황산 화물에 대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을 해서 7% 하락한 수치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도 58%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2023년 목표 달성이 1%포인트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출량 감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달성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화물량은 21%나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화물량의 21%가 증가한 이 같은 시기에 선사와 해양터미널 운영사, 화물 자동차 업체 등 모든 파트너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고 있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성과를 꼽자면 바로 해양 서식지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롱비치 항 주변의 물은 파란색입니다. 더 깨끗해졌고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해양 서식지를 품고 있습니다. 최근 생물 다양성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4월 21일부로 10년 전보다 항구의 식물과 동물의 종이 60%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물고기와 다시마류가 풍부하고 항구에서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 사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과가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샌피터만 항구 복합 단지 전체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 클린 에어 액션 플랜은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FGS를 80%까지 줄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내에 모든 화물 처리 장비가 탄소 중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035년까지는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트럭 또한 탄소 중립 트럭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혁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하며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고 또 유례 없는 협업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변혁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롱비치 항에서 처리되고 있는 전체 화물 처리량 중 60%가 탄소 중립이며 총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탄소 중립적인 장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화물 처리 장비, 충전소, 또 마이크로 그리드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비용의 절반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 설계를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슬라이드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 중 한 업체는 곰으로 쳐진 겐트리 크레인 9대나 완전 전기 재충전용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총 880만 달러가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테일러 배터리 전기톱 핸들러입니다. 이것은 바로 스타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스타트는 지속가능한 터미널 지역 변혁 프로젝트의 가속화의 약자입니다. 스타트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항구들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피어 G 터미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다음 목표는 바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 트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항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트럭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약 2만 대의 트럭이 프로젝트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테슬라와 기타 트럭 제조업체들이 현재 전기 트럭을 위해서 전기 연료와 수소 연료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업계 파트너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원양사, 터미널 운영사, 화물 자동차 회사 등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해야만 함께 변화시킬 수 있고 전 세계 다른 항구도 함께 변화를 해야만 전체 해양 생태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본 세션은 SDG 14인 해양 생태계 보존에 집중한 세션입니다. 항구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항구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같이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육지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항구를 통해서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항구는 또한 해양 산업의 성공, 예를 들어서 해운, 어업, 또 청정 경제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모두 SDG 14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DG 14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양 자원을 사용하고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달성된 세부 목표가 10가지인데 그중에 7개 같은 경우에는 해양 오염 감소, 생태계 보호와 복원, 해양 산소화 감소, 지속 가능한 어업 촉진, 연안 해양 수산 수역 보전, 보조금 지급 종료, 남획에 대한 금지,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해양 보건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과학적 지식, 연구 및 기술 향상을 포함하고 있고 소규모 어업인들을 지원하며 국제 해수면 구현 및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항구들이 서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교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국제항만협회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항만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항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함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항구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는 전 세계 항구들이 UN의 17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세계 항구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의 임무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항만의 글로벌 리더십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롱비치 항은 이에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롱비치 항 같은 경우에는 항만 당국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고의 항만 당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싱가포르 해양 항만청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고 이 포럼을 통해서 항만 당국은 개방적인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며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포럼을 통해서 제시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는 바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줄이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엔트로프 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항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획, 재사용, 저장이 지구온난화의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엔트로프 항은 에너지 및 화학산업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제로로 가기 위한 노력은 현재 탄소 중립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 포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여러 선박의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항구들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GIF 2022와 같은 포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한 무대로 함께 모여서 지구상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GIF 2022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롱비치 항을 대표해 다시 한번 초청에 대해 감사드리며 여러 저명한 동료분들과 전문가로부터 듣고 배우는 기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는 바로 UN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롱비치 항만청의 Green Port Policies and Clean Air Action Plan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해양 생물 다양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롱비치 부의사님께서 글로벌 항구 네트워크가 어떻게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World Port Sustainability Program, Getting to the Zero Coalition과 같은 다양한 항구 네트워크가 있고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 토론자이신 두 분의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발표자분들께 코멘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두 분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각 토론자분께서는 약 10분간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토론자는 이수키 박사님이십니다. 이수키 박사님은 해양환경공단 미래성장처 차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기후변화 대응, 대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서울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오늘 세션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수키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해양환경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키입니다. 저희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이고 해양수산부의 환경 관련 정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하고 대기 관련 업무라서 오늘은 좀 그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인천 쪽에서 다양하게 대기, 특히 미세먼지 관련된 어떤 정책들, 추진하시고 있는 정책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항만에서 대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세먼지가 좀 이슈화 되면서 별도의 항만에서 대기 관련된 정책을 환경 관리를 하겠다, 대기질 관리를 하겠다라는 별도의 법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는 고무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에서 대기질을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바탕이 되어줬고요.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배출원으로 선박하고 하역 장비, 자동차를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항만은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뭐 법적으로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주요 항만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항만과 국내 내륙 간의 그 정책 간의 연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항만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차량을 출입을 통제를 하고 싶거나 또 롱비치의 사례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클린 트럭 프로그램 상당히 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롱비치에서 특히 성공적으로 많이 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 화물 차량, 특히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에 대한 어떤 전환이나 그 출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이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좀 이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 자체 내에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자체 또는 국가 전체의 그 대기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정책과 연계할 수 있게끔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행히 하역 장비 같은 경우는 법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친환경화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뭐 야드 트랙터라든지 그 크레인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들 많이 전기화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항만들, 특히 뭐 부산항, 인천항 등은 이렇게 뒤지지 않는 항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30% 하역 장비의 30% 정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한 단기적으로 또 한 2025년 5년까지는 대부분의 그 하역 장비들을 친환경화하려는 그런 정부의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게 그 항만에 활동하시는 그런 항만사들 운영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주로 대기오염물질 규제 위주라서 그 전료를 대체를 하더라도 뭐 경유에서 LNG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지금 경유를 쓰면서 뭐 뒤에 그 후처리 장치를 단다거나 이런 정책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050 탄소 중립 또는 점차 저탄소 연료로 전환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국제적인 추세를 항만에서도 다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전기 차량이나 수소 차량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방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정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글로벌 네트워크 항만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되게 그러니까 해운 같은 경우는 국제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따를 수가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바탕이 아주 좀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이 많은 항만들이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되게 메이저 항만들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항만 쪽에서도 좀 장기적으로는 약간 법적으로 규제화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제들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MP 같은 경우 미국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미국 항만을 들어간 특히 롱비치 같은 캘리포니아 항을 들어가려고 하는 선박들은 의무화하기 때문에 좀 다들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선박이기 때문에 모든 항만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또 표준화도 되어야 되고 어느 항을 가면은 전력에 맞고 다른 데를 가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좀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기가 이렇게 여건이 마련되었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항만에서도 좀 국제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하나 두 개씩은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롱비치 사례 제가 오늘 되게 새롭게 기존에 저희가 국내적으로 항만 정책을 대기질 관리 정책을 하면서 롱비치 사례를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롱비치의 그 부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인상이 깊은 게 그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고 있더라고요. 보통 항만 하면은 주로 항만 공간을 되게 물류를 이동하는 장소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 내에서 어떻게 이 다른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을 노력을 하셨는지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더 많은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작년에 P4G라는 되게 국제적인 그런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해양의 전 지구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보호 지역 또는 그런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CBD가 올해 이제 5, 6월 달에 총회가 개최될 텐데 거기에서 거의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글로벌 오션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영국이 주도하는 그런 30년까지 30%의 보호 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데 가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근데 우리 법에서는 2030년까지 그 보호구역 지정 목표가 20%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의사를 표시를 했고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해서 좀 해양 내에 보호할 수 있는 구역들을 또는 더 환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확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에 맞춰서 항만 내에서도 롱비치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저희 많은 그런 교훈점을 받고 우리나라 항에서도 이 생태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키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인천 항만공사 김종길 부사장님 발표에 대해서 항만공사 대기재 관리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항만과 지자체, 부처가 서로 협의해서 조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동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항만 네트워크가 현재는 좀 유연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법적 규제 표준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규제 스탠다드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항만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작은 항만까지도 같이 포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세가바 부이사님, 롱비치 부이사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는 생물 다양성과 같은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도 항만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하는 점이 인상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오션 얼라이언스에 이제 가입할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스탠다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금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 그러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전형모 박사님이십니다. 전 박사님은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미국 리하이 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오늘은 저에게 항만과 항구에 대해서 항구가 펼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전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용모입니다.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제가 소개드리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해양수산부 산하는 아니고요. 경제문사연구에 소속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항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 의존도가 60%가 넘고요. 그중에 물동량의 99.7%가 다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항만이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가 막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60년대부터 항만이 계속 발달해온 시간 동안은 환경보다는 경제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항만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주요 항만들 인천항, 울산항, 부산항이라든지 광양항 이런 주요 항만들은 바로 배후에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밀접한 위치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 항만들이 도시 발전을 이끌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제가 넘어가면서 항만들이 일종의 유해 시설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작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소음, 대기 오염, 분진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을 망치고 도시인들의 바다를 뺏어가는 역할도 했었고 그런 안 좋은 역할들도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으면서 2000년 넘어서부터 항만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친환경 항만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역 장비 말씀을 좀 드리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장비의 약 89%가 이미 친환경 장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고 그 외에 ECA 지정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오염 관련 항만의 대기 오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종합 계획도 수립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꽤 빠른 생각보다 빠르게 저희가 친환경 항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새로 작년이죠. 2021년부터 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시작되는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에서도 항만의 친환경성과 또 항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적용되는 부분에서도 항만의 환경성, 아까 말했던 AMP라든지 LNG 장비로 전환하는 부분도 강화됐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LNG 선박에 대한 벙커링입니다. 벙커링은 뭐냐면 주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서 주유를 하는 건데 예전에 선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벙커수유나 안 좋은 고유양료를 사용했다면 향후에 이제 나오는 선박들은 LNG를 통해서 추진하는 선박을 생각하고 있고요. LNG 선박 자체를 LNG를 연료로 쓰면 사실은 CO2 배출은 크게 줄지 않지만 싹스나 녹스 즉 이산화탄,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향을 아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항만에서 있는 벙커 수위를 주유하듯이 LNG를 주유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 계획도 세우고 있고 주요 항목 부산항이라든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만은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릴 이수키 박사님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크게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만 얼라이언스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 부분은 항만과 연대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항만에 있어서 배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오는데 항만이 규제를 강하게 해가지고 손님을 막아버리면 그 손님이 딴 데로 가버리면 항만은 손님을 뺏기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항만 간의 연대를 통해서 모든 항만 간이 같은 규정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갖고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 그 형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만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유럽 항만도 중요하지만 유럽,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항만과의 연대 또 어떻게 같이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항만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는 항만이 유해 시설이었으면 이제 친환경 시설 바뀌었다면 미래에는 항만이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가는 항만을 받게 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P4G에서 얘기했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보는 게 수소인데 우리가 수소든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고요. 블루 수소는 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걸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는 기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이제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용량이나 또는 뭐 태양이나 풍력의 수준을 봤을 때 그린 수소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한 30년, 40년, 50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자체 확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주라든지 또는 중동이라는 곳에서 대량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린 수소를 수입해 와서 공급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항만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 앞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항만은 향후엔 시간이 지나가면 그린 수소를 수입하거나 또는 LNG 기지를 통해서 만든 블루 수소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항만을 수소를 만들어내고 그 수소를 저장하고 수소를 국내에 공급하는 공급기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상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역할을 이미 유럽에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까 로테르담 얘기하셨는데요. 로테르담은 사실 그런 자동화, 친환경에 앞서 있지만 이런 수소 분야에서도 빨리 진행하고 있어서요. 유럽 그린 수소 전주기 공급 허브로 이미 계획을 세웠고 유럽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해서 배관망을 만들어서 수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도 미국 에너지부도 항만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하고 계획하고 활용하는 분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항만이 수소 계획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의 노력을 위해서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 박사님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항만이 경제 중심의 발전의 장소였고, 네, 점차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역 장비의 89% 이상이 지금 친환경 장비로 변화해야 했다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항만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또 한 항만이 규제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 얼라이언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항구가 지속 가능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지정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마쳐 주셨고요. 이제 발표자 두 분께서 여기 현장에 계시는 두 분께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길 부사장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그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니 공감하는 부분이라 그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어떤 반론 이런 거는 없고요. 일단 이수키 박사님 말씀하신 그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화물차에 대해서 항만 당국, 그다음에 지자체, 자동차 업계랑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하는 문제.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자동차 협회랑 같이 워킹 그룹도 지금 스타트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출발이 시작됐고요.
롱비치항의 사례처럼 굉장히 롱비치항은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 롱비치의 노엘 그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 트럭 프로그램에서 2035년까지 100% 클린 트럭으로 전환하겠다. 아까 이제 롱비치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희 자동차 업계하고도 이제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저희도 한번 작년에 스타트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그 글로비스가 지금 이런 전기 화물차 이걸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차든 국내 자동차 업계랑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화물차에 대한 어떤 클린 트럭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와 항만공사도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좀 프로그램을 좀 주면 그래서 리딩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롱비치의 롱비치 항만공사가 참 대단한 게 그 해양 서식지를 복원하고 수질도 관리하고 굉장히 영역이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항만공사와 한국의 항만공사의 어떤 역할이나 법적으로 어떤 사업의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까지 앞서 나가고 아까도 그 수질을 깨끗하게 복원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공기질 관리. 사실은 저희 쪽은 아직은 공기질 관리 쪽에 약간 그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수질 관리까지 해서 아까 그 바다사자 뭐 이렇게 하는 모습도 봤는데 저희 인천항만공사도 몇 년 전부터 이미 지금 항만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조직을 갖췄습니다. 항만 환경부라고 갖춰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사람, 조직, 그다음에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함을 느끼고 미국 사례를 보니까 좀 저희도 많이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KMI 전영모 박사님 말씀해 주신 갑자기 그 확 와닿는 키워드가 지속 가능을 리딩해 가는 항만으로 발전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항만간 얼라이언스 통해서라도 이 지속 가능성을 발전해 가는 항만으로 키워드가 좀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요 세미나 우리 포럼을 통해서 얻은 좋은 그런 교육을 아까 저는 이제 막 설명해 주실 때 돌아가서 우리 내부에서 요런 아이템들은 요거 좀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돌아가서 그걸 말씀해 주신 그런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항만이 되도록 또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태동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많이 또 배웠습니다. 항만이란 것이 전 세계의 그리고 국가의 관문이면서 해양과 또 육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중요한 곳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까 말씀 제도 그리고 조직 그 제도와 조직을 움직이는 뭐 예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그냥 이게 좋은 일이니까 같이 합시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항만에 있어서의 녹색 일자리 이런 지속 가능한 부서들이 생겨나고 또 전 세계의 이 관련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니셔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잘 조율하고 또 다른 항만과의 중국이라든지 다른 경쟁하는 항만과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의 항만 이 좀 탄소 중립에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모색하는 이 사람들 또 녹색 일자리들이 이 항만에서 많이 만들어질 때 요즘에 청년들 뭐 일자리가 없어서 참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들을 할 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특히 뭐 지역 사회에 되게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기질과 관련된 사실 미세먼지도 나중이죠. 뭐 넉스나 삭스에서 대기질에서 이제 미세먼지로 옮겨갔다면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비슷한 면들이 있지만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 힘을 좀 쏟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해양 생태계라는 분야 또 그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분야들도 결국 제도, 그리고 조직, 예산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항만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잘 모색해 갈 때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항만의 역할들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서 세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90분 동안 육지와 해양에서의 조화로운 지속가능 발전을 장으로서 항구 세션을 하였는데요. 세 분의 발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항구에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육지, 해양 그리고 도시, 지자체, 항만, 사람, 생태계, 이해관계자 다양한 여러 행위자들 그리고 공간들 그다음에 방식 제도 등이 함께 아우러져야지 바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내용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고 더 나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패널 여러분, 풍성한 논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항만 당국에서 녹색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SDG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